네, 12월 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기계들도 추위를 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제작에 살짝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미진했던 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괜찮으셨습니까? 네, 길이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의 대설주의보 때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요. 밤 사이는 물론이고 오늘 아침까지도 아마 출근에 애를 먹으신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애청자분들께서도 여러 의견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한파로 소피아 써님, 미국에 계신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인데 한파로 인한 칼바람 때문에 다들 힘드시지요. 하지만 추위는 잠시, 건강은 평생이라는 말 잊지 마시고 몸 잘 챙기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100%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추위도 내년 봄이 되면 또 다 지나가겠죠. 그러나 이 추울 때 우리가 잘 채비해서 이 추위를 잘 견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뉴스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박한수 의원하고요. 이준석 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 보시면 다 할라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10,000명. 아니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그 뒤로에서 뭐 당내에서 하여튼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알았어요. 내가 예.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내일 취임식에 꼭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예. 네. 아니, 저희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45초짜리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한치라 저거 한치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 다시 들어봐도 충격적이죠. 지금 보신 세 개의 영상은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하루 전날 윤석열, 김건희 연거퍼서 명태균 씨한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거 좀 해줘라. 그리고 당선인이 미르라고 했어요. 두 차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가 양자와의 통화한 내용을 앞에 있던 운전석에 있던 지인에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얼마나 공천에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개입했는지는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추가 확인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상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 이제 28일이기 때문에요. 이제 23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이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얼마나 진척돼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공천 개입 제기한 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언제입니까? 예, 아직까지도 수사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팀이 제대로 일을 한 것인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이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 김건희, 윤석열 두 내외가 잇따라 통화한 내용 함께 들으셨고요. 어제 특검팀은 김건희 재판에서 5선 국회의원이자 22년 6.1 재보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건희 씨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 라면서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입마금한 증거를 찾아내서 제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작년 12월 24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자들과 로텐더홀에서 만나가지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 줘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박한수 의원하고요. 예. 이준석 하고요. 저는 김영선 공천주라고 한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명확해요. 그리고 제가 수십 차례 얘기하잖아. 공관위에서 경선으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전략공천으로 바꿨다. 그게 이준석의 카톡이 아닙니까? 5월 9일? 아니 선관위 등록이 5월 12일이에요. 어떻게 경선이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잖아.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확대 재생산하잖아.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윤상현 의원 저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 특검팀에 소환돼서 조사받을 때는 윤석열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특검팀은 김건희와 윤석열을 정치 공동체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천권마저 사적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실제 이런 방식으로 권력 남용에 이용이 됐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설명도 줄줄이 늘어놓았는데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 본부장 정도 되려고 하면 윤상희 정도 돼야 안 돼요? 윤상희가 전두환 사위인데다가 이혼하고 그 사람 충청도거든요 원래. 정진석이 꼼짝 못하지 권선동이 꼼짝 못하지 장재원이나 이런 아들은 그거 가지도 못해요. 그 아들 누르려고 내가 윤상희니 복당시켰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저번 주 그저께 만나자 하는 거를 내가 안 한다 했고 다음 주에 준석이하고 나하고 윤상희니 만나요. 그래서 윤상희가 저 본부장으로 앉을 겁니다. 윤상희가 앉으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박근혜 나와도 얘 누나 야는 봉급 받고 그냥 일한기다 우리 윤석열이는. 박근혜 나와도 친박들 그거 막아야지. 또 하나 뭔지 알아요? 그 사람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제1야당의 제1 지지율을 받는 후보에 총괄 본부장을 잡아놓을 수 있어요. 시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윤상희는 법정 구속되는데 정권 바뀌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무죄되겠지. 윤상희 살려면 어째야 돼요? 그래서 윤상희니 제일 친한 함성덕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덕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윤상현이가 얼마나 인맥관리 잘하는 줄 압니까? 충청도지. 정진석이는 윤상희 옆에 가면 게임도 안 돼. 말도 못하지. 그거 가보면 장재원이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친이 친박 딱 균형을 맞춰주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받고 그 이후로 특별한 수사 내용이 진척이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끝날 일은 아닌데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인데요.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선 공천에 실제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민중기 특검팀이 확보를 했습니다. 누구랑 나눈 대화냐? 바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간의 통화 녹음을 확보를 한 건데요. 올 7월입니다. 올 7월에 이준석 전 대표 측으로부터 22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 5건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를 하게 된 건데요. 이 파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강서구청장, 강원지사, 대구 수성을, 성남 분당 갑보선 다수 공천에 실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리된 걸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마 그 한국일보에서 주요 내용을 통화 내용을 재구성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2년 4월 24일에 통화한 건데요. 안철수가 지역구 하나 달라고는 하는데 인수위원장 지낸 사람이 달라는데 거절하기가 어디 쉽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의원이 뭘 했습니까? 인수위원장 했잖아요. 나중에. 이것은 물론 후보 시절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본인의 지역구를 하나 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그냥 거절할 수가 없다. 뭘 줘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인선 의원과 관련해서 홍준표 때문에 원래 지역구에서도 밀리고 어쨌든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주었고 이인선이를 한 번은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영선도 어떻게 했습니까? 해줘라. 왜? 선거 때 많이 뛰었으니까 자기 선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공천 줘라. 이런 식의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당시 대표가 저도 워낙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서 생각은 하는데 제가 어쨌든 내일 윤상현 임명하고 나면 상의 드릴게요. 그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당선인 신분입니다. 예, 대통령이 아직 취임은 하진 않았어요. 5월 10일이 취임이니까 4월 24일 대화 내용을 보면 당선인 신분에 사실상 대통령인 거죠. 예정된 신분인 거죠. 그런 사람과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하나하나 공천과 관련해서 다 상의드리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대통령과 당대표가 공천을 가지고 함께 짬짬이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천 개입에 딱 떨어지는 증자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 김태우 아시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왔던 그리고 그 전에는 당선이 됐습니다. 강서구청장에. 김태우는 파이팅도 있고 김태우 뛸 수 있게 하면 내가 볼 땐 경쟁력이 있어서 구청장 자리를 찾아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강서구청장 자리를 김태우를 내보내면 도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권성동이 이거는 여론조사 붙여야지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영하 변호사 있죠. 장영하가 성남에서 나오면 전체 지선판이 이재명에 대한 게 부각되면서 할 수 있잖아. 대선 이후 이재명 저게 다 죽어버려서 그 무슨 얘기냐면 이슈가 다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장동, 대북송금 이런 등등을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저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장영하 변호사가 나오면 일종의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란 속의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당 공관위원장한테 얘기했는데 장영하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온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난 공천에 대해서 누구를 전략 공천해라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일일이 다 얘기하고 나서 자신은 나는 누구를 전략 공천해라 이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율배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상 전화 녹음 파일을 올 7월에 특검팀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입니다. 예,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 성과가 있었습니까? 특검팀 내부에서 수사는 제대로 한 겁니까? 예,
수사검사들이 교체된 이후에 새로 구성된 수사팀에서 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일이 매우 부족하다. 여당 안에서 2차 종합특검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지난번 조국 대표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언급한 대로 국수본에 넘겨서 중앙지검과 함께 합수부를 구성한 뒤에 찬찬히 기일에 대한 규정 없이 모든 것이 다 규명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상 그동안 숨겨져 있던 새로운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파일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서요. 관련된 내용들 저희 취재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분인데요. 두 번째 준비한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오전 10시경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시지요? 12월 3일 10시입니다. 예. 그때 노상원이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개 팀을 좀 대기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증인이 복장과 무장 상태에 관한 지시도 했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단독군장, 그다음에 권총휴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같습니다. 전투모에 전투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네, 어제 열린 내란 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지시사항과 어떻게 무장했는지 그 무장 내역 등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특검팀의 질문에 대해서 전부 네라고 한 뒤에 고개를 뒤로 젖혀서 긴 한숨을 내뱉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정 정도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다 진술한 후에 나온 한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문상호 전 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모두 3가지 혐의로 현재 수사 재판받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내란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장악을 위해서 정보사 요원들을 직접 투입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실탄을 준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정보사 특수요원 46명의 계급, 이름, 출신, 지역, 학력, 사실상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개인 신상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싹 다 넘겨준 그런 혐의를 받고 추가 기소된 바 있기도 합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한 문상호 전 사령관이 12월 3일 오전 10시경 노상원으로부터 전화 받았냐 그랬더니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개 팀을 대기시켜라 라고 지시를 받은 바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민간인이에요. 예, 버거보살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전직 정보사령관이 물론 선배이긴 합니다만 퇴역한 선배에게 야 이거 오늘 이번 주에 작전 있을 수 있으니까 애들 준비시켜.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마이뉴스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취재팀한테 취재 지시를 내리면 그 친구들이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는 게 맞습니까? 이유가 있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문상호한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내란 당일 출동한 대원들한테는 실탄을 준비시켰고 개인적으로 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거 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인데요.
실제 12.3 그 밤에 선관위로 출동했던 정보사 대원 10명이 실탄 100발을 소지하고 과천청사 서버실을 점검했었다라는 것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그 실탄이 발사됐다면 당시 당직 근무를 섰던 선관위 직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일 선관위 CCTV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내란 속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선관위 군 투입은 10분도 안 돼서 이루어집니다. 12.3 밤 10시 24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9분 만에 정보사 소속 계엄군 10명이 과천청사로 투입이 됐고 밤 10시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문이 발령이 됐었는데 그로부터 25분 만에 경찰 4명이 선관위에 도착해서 정문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관위 그 과천청사에 계엄군 120명, 경찰 94명이 들어갔고요. 선관위 관악청사에는 계엄군 50명이 그리고 수원 선거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군인 130명, 경찰 100명이 각각 투입이 됐습니다. 연수원에 왜 이렇게 많은 군과 경이 투입이 됐을까요? 이것은 유혈 사태를 염두에 둔 상황 아니냐라는 추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숙박동이거든요. 연수원이기 때문에 뭐 MT나 이런 거 때문에 그 잠잘 수 있는 숙박시설에 해당해요. 여기에 실제로 새벽 2시쯤에는 응급차도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거든요. 정치인 체포 구금, 유혈 사태 이거 대비용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과천청사 통합관제실에서 야간 당직을 섰던 보안 용역업체 직원을 CBS가 인터뷰한 바 있는데 그의 증언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엄군 대여섯 명이 여기 서버실이냐? 계엄령이 선포됐으니까 서버실로 우리를 안내해라. 허리에는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위협적이었으며 서버실 문을 열어주자 소령 한 분이 무전기로 장악 완료.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그 후 중령 한 분이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상황인 것이죠.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모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사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행동을 감시했고 청사 안에서 유선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해도 그것도 통제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흡연장, 이동할 때도 군인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떠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에는 엄연한 헌법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령한 거라고요. 계몽령이라고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란이 끝나지 않았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취재 편의점 뉴스킥 배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잠시 이어질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